여러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도 속이 쓰리고 덥수룩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올라오시는 분들, 병원에서 약 먹으면은 그때는 괜찮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안 좋아지고, 이런 분들은 위에 저산증이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저산증인지 확인을 하고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위의 효소가 부족하면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어느 때 저산증이 있고 위의 효소가 부족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도움이 되는 영양제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인 대부분이 위염이 조금이라도 있을 건데,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저산증이라는 거를 따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부족한 상태는 일반적으로 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위산이 잘 안 나오는 상태가 바로 저산증인데요. 위액과 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에 부담이 되니까 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위염이 생겼지만 산이 과다해서 생기는 위염이 아닌 저산증으로 위염이 생기는 그런 희한한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를 일반적인 병원에서 진단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산증이라는 것 자체가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산이 과다인 상태라고 진단이 내려지고 위염약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되고, 위염약은 바로 산을 중화시키거나 산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전이 있는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산증이라서 위염이 생겼는데 산이 안 나오게 하는 약을 계속 먹어. 그러면은 저산증이 더 심해집니다. 위액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약을 복용하면 좀 편해지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약에는 소화제도 들어가 있고, 소화를 도와주는 위장운동 촉진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점막 보호해주는 것도 들어가 있고, 위산이 억지로 또 안 나오게 하니까 일시적으로는 내가 위에 염증이나 그런 데 자극이 덜 되기 때문에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약을 끊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저산증이 있나 아니면은 산이 과다한가, 이걸 잘 판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잘 판별해서 저산증에 맞게 대응만 하시면 되게 금방 좋아지고 약도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저산증의 유액량이 부족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그냥 노화로 저산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위벽세포에서 산과 위 소화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노화가 발생되면 위벽세포가 개수가 줄거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산도 좀 덜 나오고 소화액도 덜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이 경우도 위산 분비액이 줄어듭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위액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게 만성화되어 있는 상태, 살짝 과민해져 있고 많이 힘든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일 때는 위액이 덜 나오겠죠. 세 번째 원인은 그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많이 있어서 위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위벽세포를 손상시키면서 저산증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인은 만성적인 산 과다로 인한 위염을 겪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위벽이 만성적인 위염으로 산 과다증에서 산 저하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위염약을 먹으면서 위산 과다가 있으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흡연이나 음주, 이런 독소나 당, 몸에 안 좋은 지방, 기름, 이런 것들이 위에 염증을 유발해서 저산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랫동안 무비판적,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제산제나 위염약을 오래 드신 분도 저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센 위염약 중에는 비가역적으로 위산을 분비를 억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오래 먹다 보면은 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저산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산증이 발생되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에 해당되면은 내가 저산증일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이라 하면 몇 개월이 아니고 수년, 십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저산증이면은. 그러면은 위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상당수가
위산 과다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저산증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류,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산증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산과 유액이 단백질을 녹이는 거거든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부족하니까 고기류를 소화를 못 시키겠죠. 세 번째는 만성적인 소화불량, 식사 후에 트름이 계속 올라오고 위에 팽만감이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도 위에 염증이 있거나 위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산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손발톱이 자주 깨지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나 모발이 안 좋으신 분도 저산증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발이나 손발톱 피부에 필요한 이 단백질의 흡수가 원활하게 안 되는 거죠. 저산증으로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발, 손발톱이 잘 깨지시는 분들, 그런 분도 저산증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빈혈이 자주 생긴다, 이런 분도 저산증일 수 있습니다. 이 철분, 특히 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기를 흡수 못하고 이 철을 흡수하는 과정에 산이 필요하거든요. 산이 부족하니까 철을 잘 흡수를 못하니까 빈혈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눈밑 떨림이나 경련 같은 게 간혹 생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서 미네랄을 흡수할 때 산이 필요합니다. 산이 음식에 있는 미네랄과 만나서 그 미네랄이 이온화 될 때, 그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산증이 있는 분들은 눈밑 떨림과 같은, 그리고 근육 경련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이 변에 소화 안 된 음식물들이 잘 나올 수 있다, 잘 보인다, 그런 분들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방귀 냄새가 고약하고, 그리고 그런 감염이 잘 되시는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렴이나 방광염 같은 게 잘 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산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죠. 그런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에 칸디다가 증식하는 그런 곰팡이균, 그런 게 증식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제거가 안 되고 음식물들, 그리고 독소 같은 게 제거가 잘 안 되니까 장 누수 증후군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장에 계속 누적된 독소, 그리고 안 좋은 유해균, 이런 것들이 증식되면서 장에 붙어있는 그 간극이 열리면서 여기로 안 좋은 독소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발할 수 있는 거는 아토피, 알러지성 질환, 면역계 질환,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저산증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지표는 단백질 고기류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분들, 40대 이후에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재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산증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위산 저하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속이 불편하면 위산 저하증 아니면 과다증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40대 이후 분들이 위산 저하증이 많이 생기고요. 위산 저하나 과다나 구분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둘 다 속이 쓰리니까 되게 어려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40대 이후인데 이 만성적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사람은 저산증일 확률이 높아요. 그 만성적인 위염 때문에 위벽 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위벽에서 산이 잘 안 나오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사믹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런 드레싱 되어 있는 샐러드를 먹거나 식초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거나 신 주스 같은 걸 먹을 때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들이 저산증일 확률이 높고요. 고기류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키시는 분들이 저산증일 수 있고, 위산 과다증은 보통 빈속일 때 속이 많이 쓰릴 수 있어요. 빈속일 때 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음식물을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 이건 위산 과다증의 신호일 수 있고, 위산 저하증은 평소에는 괜찮을 확률이 높은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속이 쓰립니다. 사실 이걸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그냥 고기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식초나 신 주스를 마셨을 때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속이 많이 쓰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하증일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히 아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위산 저하증 검사를 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에서 주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비가 10만원, 20만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 내에 있는 그 펩시노겐 1, 2의 그 비율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각에서는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오랫동안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 해보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좀 오랫동안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저산증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처법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술, 담배 끊고 커피 줄이고 그리고 과식 줄이고 야식 줄이고 단 음식 끊고 이런 과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먼저 하고 나서 병원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그러면은 제균을 하고, 제균 하냐 안 하냐는 선택의 영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균을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제산제나 위염약을 병원에서 처방하면은 그냥 관성적으로 막 복용하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능학 하는 병원에서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위염약과 제산제를 그냥 10년, 20년 동안 그냥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 위 다 망가집니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체중 감량을 해야지 위의 압을 줄여줘서 식도염이나 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위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음식을 충분히 씹어 드시고요. 너무 빠르게 드시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저산증에는 영양제가 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거든요. 잘 판단해서 좋은 영양제를 섭취한다. 그렇다면은 영양제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 저산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위산 성분인 베타인 염산염이 들어가 있는 효소에다가 위액 효소인 펩신이 들어간 효소를 가장 기본으로 구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다른 소화도 도와주는 췌장 효소 판크레아틴이 들어가 있는 이런 효소를 가장 기본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쓰림이 좀 심하시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있고 오래되신 분들은 글루타민 같은 점막을 재생해주는 성분, 아연, 알로에베라, DGL 이런 위점막의 재생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보조제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제품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국내 제품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인데 그 MI땡의 LG땡 이 제품이 있는데 캡슐 타입의 효소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위효소, 췌장효소, 식물성 효소가 잘 버무려져 있고, 제가 7, 8년 이상 판매를 해봤는데 드신 분들 만족도가 아주 높죠. 꾸준하게 드셔서 채워주는 목적으로 이런 제품이 국내 제품에 있고요. 해외 제품은 쏜 땡땡땡의 BPP라는 효소입니다. BPP는 베타인 염산염, 펩신, 판크레아틴의 아마 약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위산 성분과 위액 성분과 췌장 효소 성분이 다 같이 믹스가 되어 있는, 그리고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드신 분들의 그 피드백이 아주 좋죠. 그런데 이런 효소들은 저산증이 아닌 분들이 너무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아플 수 있고 그런 게 안 맞는 신호이고요. 내가 식사 전이나 후에 딱 먹었는데 속이 편해지면은 잘 맞는 신호입니다. 잘 맞으면 오래 드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예상 질문을 한 3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효소를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저산증이 있는 것 같고 위염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효소를 소화를 돕기 위해서 오래 먹어야 되는데, 오래 먹으라는 게 뭐 한 2달 먹으라는 건가? 이런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 효소는 보통 오랫동안 염증 위염이 있고 저산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효소를 최소 1년, 보통 평생 효소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효소를 먹으면서 습관을 교정하면은 위의 부담을 줄여주고 위가 스스로 재생을 하는 위벽 세포를 치료하고 재생을 합니다. 그 과정을 덜어주는 게 효소거든요. 그래서 위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 효소이기 때문에 위가 서서히 회복될 때까지 오랫동안 최소 6개월? 보통 1년 이상을 드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효소를 오래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효소 쓰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위액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위액이 하루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일부를 덜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워주는 게 무조건 이점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효소의 생성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를 위해서도 이런 효소를 채워주면 아주 이점이 많죠. 그리고 3번째 예상 질문은 효소만 먹어도 이런 저산증에 좋을까요? 좋을 수 있습니다. 효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6개월, 1년 이상 쭉 섭취하면은 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소화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효소만 드셔도 좋고요. 근데 위에 염증이 있거나 심한 경우면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효소를 드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위액이 부족한 증상들, 신호들, 그리고 여기에 이 저산증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양제 조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병원에 그 위산과다로 위에 염증 치료제만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할 수 있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주치의와 협의해서 판단하시고 이런 관점도 있다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